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경험. 반대로 당신을 차갑게 대하고 관심도 주지 않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경험.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다 소진하는 경험. 주변에서는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당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상처 기반 애착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음식과 따뜻함이 있어도 사랑과 접촉이 없으면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칼 융은 이 초기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 패턴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맺은 최초의 관계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초기 경험에서 형성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감정적으로 차갑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신체적 필요는 채워주지만 정서적 연결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는 대신 꾸짖거나 무시합니다. 어떤 부모는 조건적으로만 사랑을 줍니다. 아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부모는 불안정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갑고, 아이는 어떤 부모를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상처가 아니라 심리적 상처입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충전된 심리적 내용의 덩어리로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 결핍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처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의 성인기,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상처를 재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패턴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패턴을 반복할까요? 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융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방식이 역설적입니다. 무의식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아버지는 결코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따뜻하고 다정한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성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이 그녀의 아버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잘하면,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스러우면 그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마침내 치유될 거야.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남성이 그녀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녀가 끌리는 남성들은 종종 정말로 감정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녀는 또다시 거절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강박적 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같은 유형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종종 감정 표현이 서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자녀에게 정서적 관심을 주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에 대한 확신을 찾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쉽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쉽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만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것들이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룹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태도는 종종 상대방이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들은 계속 더 주지만 그들이 받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익숙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패턴은 불안정한 애착에서 나옵니다. 어떤 부모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다른 날은 화를 내고 거리를 둡니다. 아이는 어떤 부모를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언제 떠날지, 언제 마음이 변할지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믿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불안정한 관계에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관계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서 진짜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하고 갈등을 만듭니다. 마치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올 거절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처럼요. 융은 이 모든 패턴들이 우리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처벌받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나쁜 아이라고 했거나, 슬퍼하면 약하다고 했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의존적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억압하고 우리의 그림자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남아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며 자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며 자란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기반 애착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까? 왜 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할까?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패턴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끌린다면, 우리가 같은 유형의 관계를 계속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그림자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로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결국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고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패턴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런 패턴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억압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욕구,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오히려 지루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옛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의식적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융근 또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혼자서는 이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너무 깊고 우리의 방어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치료사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우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나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연민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고 안전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과 다릅니다. 자기 동정은 우리가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도 그들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의 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융근 또한 상징과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상처와 패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탐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버려지거나 쫓기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리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보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관계 패턴을 글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중요한 관계들을 나열하고 그 관계들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대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순간들,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우리가 배운 교훈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빛 속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대극의 합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강함과 약함, 독립과 의존,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대극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종종 한쪽만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억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존 욕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에 남아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것들을 파트너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억압했다면 우리는 약한 파트너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존성을 부정했다면 우리는 매우 의존적인 파트너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대극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면서도 약할 수 있고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반대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운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워야 한다. 관계는 어려워야 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진실인가요? 아니면 이것들은 우리의 상처에서 나온 왜곡된 믿음인가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기본은 안전, 존중, 상호성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생 동안 형성된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옛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선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계속 지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여정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의식적이고 더 용감하고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닌 사랑, 두려움이 아닌 신뢰, 집착이 아닌 자유.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패턴을 인식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다르게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부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